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준모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되십니다. 웜의 신박 오늘 4월 22일 화요일 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오후 일정이 좀 팍팍해가지고요. 좀 빨리 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추가 시추다님께서 이명록 교수님 대담을 보셨는데 팹리스 산업인 빅7 팹을 빅7 팹을 리쇼어링을 만들면 ROE가 흔들리고 ROE가 흔들리면 밸류에이션을 새로 해야 할 수도 있다고 했는데 어떻게 생각해야 하나요? 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미국이 하고 있는 리쇼어링을 해서 미국에다가 공장 짓고 미국에서 생산하고 그렇게 하라는 식으로 되면 아무래도 이 비싼 미국의 인건비 때문에 마진이 떨어질 거고요. 마진이 떨어지면 ROE가 당연히 낮아지고 Return on Equity잖아요. 그 Return on Equity가 결국은 주주가 가져가는 이 회사의 수익을 통해서 주주가 가져가는 수익률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마진이 떨어지면서 ROE가 떨어지면 전체 그 고밸류에이션이 떨어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아마 하신 것 같아요. 제가 자면서 들어가지고 전체 얘기를 정확하게는 다 못 들었는데 이명록 교수님이 또 특징이 얘기하다 보면 저보다 더 삼천포가 아니라 뭐 저쪽에 우주 달나라까지 갔다 오시잖아요. 우주 달나라가 아니라 뭐 과거 로마 시대 뭐 이런 데까지 쫙 갔다 오다 보니까 되게 들을 때 재밌습니다. 재밌는데 듣고 한 두세 번 듣지 않으면 끝나고 나서 뭐지? 예, 약간 우리가 논점이 흐트러질 수가 있는데 요 논점을 잘 잡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식의 리쇼어링은 그렇게 미국 기업의 주가에 좋은 영향을 안 줄 거다 아마 요렇게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핵심을 잘 잡아내신 것 같습니다. 오승숙님께서 자기 주식 처분 공시가 난 종목이 있는데 파는 것이 답일지요. 가슴 아픈 종목입니다. 라고 했는데 어떤 기업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자사주 매입해놨던 걸 요즘은 소각을 많이 하잖아요. 그게 원래 주주환원 정책이죠. 자사주 소각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주식이 100주가 있는데 계속 회사가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해서 결국은 100주가 한 주밖에 안 남았을 때 그러면 나는 끝까지 들고 있는 한 주의 주인이라고 하면 결국 이 회사 전체에 대한 밸류가 100억이다라고 했을 때 100억을 100주로 나누면 한 명당 1억의 가치인데 계속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해가지고 한 주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면 나는 이 회사의 가치 100%를 다 내가 갖고 있으니까 100억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사주 매입 소각이 주주 환원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나라 기업들 보면 자사주 매입을 주가가 안 좋을 때 자사주 매입했다가 또 주가가 올라가면 그걸 갖다가 시장에서 막 팔아요. 팔면서 회사로 돈이 들어가잖아요. 보면 그러면 주식 수는 변함이 없고 결국은 그 시세 차익은 어디서 나왔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주가가 왔다 갔다 했다고 했을 때 10,000원에서 20,000원, 10,000원에서 20,000원 왔다 갔다 했을 때 10,000원에서 자사주 사서 20,000원이 됐을 때 주식을 팔아서 그 차익만큼 회사에 돈이 들어왔다. 그러면 그 차익만큼 회사에 돈이 들어왔으니까 잘한 걸로 볼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 주식을 밑에서 팔고 위에서 다시 쫓아 산 트레이딩을 잘못한 주주의 부가 이 회사의 부로 이전이 된 거죠. 그러면 그 자사주 소각을 통해서 뭐 재무 구조를 더 개선한다든지 그걸로 나중에 뭐 회사의 기업 가치를 증대시키거나 주주 가치를 뭐
향상시키는데 쓰면 되는데 그 돈은 이제 어떻게 쓰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회사마다 다 다르니까요. 그죠? 그래서 가슴 아픈 종목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회사인지 모르다 보니까 말씀을 드리기가 조금 애매하네. 바쌤님께서 미국에는 정말 미국에서 지내다 보면 이 비만약이 필요한 사람이 정말 많아 보인다. 맞습니다. 미국에 가면요, 저도 지금 살 빼려고 막 노력하고 있는데 미국에 딱 가는 순간 살 빼야 되겠다는 생각이 하나도 안 들게 돼요. 제 자신을 보면 상대적으로 와 되게 날씬하네. 갑자기 되게 제가 되게 날씬해집니다. 그래서 너무 우리나라 분들이 살 빼야 돼. 보면 멀쩡한데 뭐 살 빼야 돼. 그럼 살은 어떤 기준으로 빼는 게 맞는가? 보통 이걸 주말에도 얘기했었는데 예전에는 우리가 내 키에서 110을 뺐거든요. 남자 기준으로. 그러면 177이면 110을 빼면 67kg. 근데 67kg면 정말 날아다닐 것 같아요. 요즘은 이 근육 운동도 많아지고 해야 하다 보니까 100을 빼는 게 맞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177에서 100을 빼면 77kg. 그래서 제가 거의 77kg를 유지했었는데 지금 솔직히 80.5 정도 되는 것 같아요. 80. 제가 80을 한 번도 넘긴 적이 없었는데. 근데 어쨌든 미국을 가잖아요. 미국을 가보면 참 날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불편하지만 않으면 될 것 같아요. 딱 내 과체중이 되면 일단 무릎, 발목 이런 데가 좀 아프지 않습니까? 그죠? 잘 먹고 운동을 열심히 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주라기님께서 인턴총회 처음 참석하셨는데 가족 같은 분위기에 기분이 많이 업되었다고 하십니다. 정년 퇴직 후에 쉬다가 새로운 회사에 어제 첫 출근하셨네요. 축하드립니다. 네, 최슬리의 좋은 기운 받아서 회사 생활도 열심히, 금융 공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셨습니다. 네, 본업 열심히 하면서 이렇게 금융 공부를 따로 하시는 게 정말 저는 그게 가장 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금융을 너무 모르면 그죠? 금융을 모르고 생활한다? 네, 그거는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죠? 금융을 모르고 이 자본주의가 어떻는지를 모르면 투자의 본질 책에다가 써놨잖아요. 인플레이션이라는 이 날강도 때문에 그냥 내 집 문을 열어놓고 출근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그래서 의사로 사시는 분들이든 약사로 사시는 분이나 직장생활 월급쟁이로 사시는 분이나 아니면 운동선수로 사시는 분이나 다 이 금융을 모르고 돈을 모은다.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금융 공부 열심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레곤에 계시는 우리 원님께서 집 앞에 지금 알비 중고 매장을 매일 관찰하고 있는데 아직은 잘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은. 네. 특히 알비는 초고가 내구재라서 경기에 엄청 민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경기가 좋아진다고 하면 자동차 회사 주가가 오르게 되는데 그 자동차 회사 중에서도 RB 비중이 높은 회사가 주가가 잘 올라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현대 기아 중에 기아차가 항상 주가 상승률이 좋죠. 그 이유가 전체 제품 믹스 중에서 RB 비중이 높아서이고, 현대차는 요즘 이제 제네시스 브랜드가 잘 나가다 보니까 제네시스가 이제 고가 프리미엄 브랜드다 보니까 요즘은 이제 그 예전에 기아와 현대의 주가 상승률 차이가 요즘은 많이 좀 둔화된 것 같습니다. 근데 좋은 얘기 해주셨습니다. 헬로파파님, 간헐적 단식. 네, 저도 간헐적 단식 많이 합니다. 좀 너무 많이 먹으면 그 다음날 속이 안 좋잖아요.
속이 안 좋을 때 제일 좋은 거는 그냥 속을 비우는 거. 한 12시간에서 한 20시간 이렇게 속 비우고 있으면 다 좋아집니다. 네, 다니엘님께서 40대 팀 허걱 하셨는데, 네, 일주일에 거의 그 같이 공차는 그 동생들이 동생들이 92, 94, 그 다음에 97, 98, 예, 그 중에서 또 보면 2002, 2004, 2005년생까지 있어요. 예, 저희 아들보다도 어린 애들도 같이 공차는데 재밌습니다. 그리고 뭐 한 번씩 이렇게 좀 고마워요. 같이 이렇게 공을 차줘가지고. 자, 그리고 전무님 21일 월요일 개마무사 출석이네요. 우리 또이양님이 올리셨고, 유정미님께서도 예, 주말 인턴 총회 때 왼쪽 한 세 번째, 네 번째 줄 앉아 계셨잖아요, 그죠?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가웠었습니다. 자, 갈대의 마음과 승부욕까지 없는 제가 주식에서 수익을 내는 날까지 함께 하고 싶습니다. 하셨습니다. 네, 승부욕 가지셔야 돼요. 네. 저도 지는 걸 되게 싫어하는데요. 두 번, 세 번 똑같이 지는 걸, 그것도 내가 뭔가 잘못해서 지면 잠을 못 잡니다. 똑같은 실수를 반복했다. 막 이것 때문에. 그래서 주식을 하면서도 웬만하면 같은 실수를 반복 안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장에도 되게 지금 우리 인턴분들한테나 우리 채슬리 가족 여러분들 이번 장에 미국 시장이 흔들리는 장을 보고 계시잖아요. 근데 지금 2018년 10월, 11월, 12월에도 똑같았고요. 그때도 우리 시장이 먼저 빠졌다가 나중에 미국 시장이 확 빠졌었거든요. 그리고 그때도 트럼프, 시진핑, 관세 전쟁, 거기다가 금리도 여전히 높고, 지금 너무나 똑같아요. 트럼프가 파월 욕하듯이, 그때도 제롬 파월 의장이 2018년 2월부터 페드 의장 맡아가지고 트럼프가 제롬 파월 엄청 욕하면서 시진핑보다 나쁜 사람이라고 막 욕하면서 금리 떨어뜨리라고 하는데도 2018년도에 보면 12월 달에도 또 금리를 올립니다. 그러면서 한 번 더 미국 시장에 확 빠지게 됐었는데, 그런 장을 이번에도 그때 보통 우리 우리 동학개미, 서학개미 분들이 다 2019년, 20년 정도부터 주식했다 이런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2018년과 같은 상황이 지금 되풀이되고 있으니까요. 역사는 반복되고, 제가 주식이 되게 재밌는 게 주식시장의 역사도 기가 막히게 반복이 많이 됩니다. 언제적하고 비슷한 상황이 반복되는지를 모를 뿐이지, 네, 굉장히 반복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런 반복된 시장을 계속 겪다 보시면 훈련이 되고, 그게 뭡니까? 반복 훈련이잖아요. 네, 반복 학습. 영어나 뭐 수학 할 때도 수학 정석 한 10번 보면 되잖아요. 그리고 영어도 성문 기본부터 반복 학습 10번 보면 실력이 늡니다. 그동안에 이제 반복 학습은 안 하고 계속 문제풀이만 뭐 계속 이래 하다 보니까 실력이 좀 안 늘 수도 있었는데, 이렇게 공부하면서 시장에 대응해보고 하시면 반드시 실력이 납니다. 김종국 님이 참 좋은 얘기를 하셨어요. 채슬리 TV를 보면서 여지껏 얼마나 무모한 투자를 해왔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죠? 근데 내가 무모한 투자를 해왔다라는 걸 아시는 단계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보면 벌써 이 중수 이상 되신 거예요. 내가 뭘 이때까지 모르고 투자했다라는 걸 이제 아신 거잖아요. 네, 이런 피드백을 많이 올려주시는데
아, 내가 이런 것도 모르고 투자했구나. 예, 그게 벌써 중수 이상 되신 겁니다. 이용남님께서도 인턴총회 벌써 두 번째 참석. 네, 제가 두 손을 꼭 잡아드렸는데, 네, 끝나고 점심도 같이 먹고 차도 마시고 단톡방도 만드셨다네요. 이 처음 뵌 분들하고. 잘하셨습니다. 네. 주식이 좀 외로운 게임이다 보니까 우리 인턴분들끼리 그렇게 또 서로 단톡방도 만드시고 서로 의견도 교환하시고, 예, 그렇게 이제 함께 뛰면 우리가 안 가본 산을 지금 올라가는 거잖아요. 안 가본 산을 올라가는데 이렇게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하고 함께 올라가면 훨씬 마음이 편하실 겁니다. 그것도 나쁜 사람들하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번에 인터넷 총회 1년 다 이상 하신 중급자 과정을 완수하신 분들끼리 또 단톡방 만드신 거잖아요. 잘하셨습니다. 우리 클레어님이 1년이 안 돼서 이번에 참석을 못 하셨다고 했는데, 네, 올 가을에도 하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가을에 참석하시거나 아니면 월간 전망할 때 참석하셔도 되는데, 이번에 5월달은 5월 1일이 노동절이라서 5월 2일날 금요일이 있던 것 같은데 5월 2일날 네, 6시에 저기서 어서 캠퍼스에서 월간 전망 할 예정입니다. 자, 도희 아빠님 그리고 많은 분들이 또 올려주셨고요. 설레이는 백억님이 언젠가 인턴 총회에 갈 날을 꿈꿔봅니다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신문기사, 오늘 중요한 기사가 되게 많습니다. 신문기사 내서 코스닥이 왜 지금 전 세계에서 상승률 1위인지 그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코스피에 올라와 있는 247개사의 기업의 시가 배당률이 4.8%인데 이게 국채보다 더 배당률이, 수익률이 높거든요. 이게 주식 투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요 얘기도 기사 읽으면서 한번 해보도록 하고, 지금의 관세 때문에 이 역풍이 일어나면서 미국 기업들이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 아까 ROE에 관한 좋은 질문도 해주셨는데 미국 기업 DHL 같은 회사가 어떻게 역풍을 맞는지 그런 내용도 담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사는 중국 제재에 동참, 한미 협상 의제로. 네, 이번 협상에서 의제가 정해졌다고 하네요. 어떤 내용을 갖고 협상을 하는지 정해졌다고 하니까, 자, 내용 보겠습니다. 한미 관세 협상 의제가 조선산업협력, 그리고 소고기와 쌀 쿼터 조정, 알래스카 액화 천연가스, 이 LNG 프로젝트 참여, 이 얘기도 계속 하는군요. 그리고 비관세 장벽 개선하고 중국에 대한 무역 제재 동참 등으로 확정됐다. 그러니까 어제 중국에서 이 블룸버그 통신을 통해서 미국하고 협상하는 나라들, 중국에 불이익이 되는 협상을 하면 보복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이유가, 이런 협상 의제가 어떤 내용으로 하는지 알고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했었는데 딱 들어가 있네요, 보니까. 자, 최상목 장관하고 안덕건 장관을 공동수석 대표로 하는 정부 합동 대표단이 24일 오후 9시 미국 워싱턴 DC에서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하고 요 분들하고 2대2 통상협의를 진행하죠. 확정된 협상 의제에는 미국산 유전자 제조업 GMO 콩 수입 허용이 포함된 것으로 정해졌고, 이 GMO 콩은 우리가 수입 안 했었나 보네요. 다만 한미 양국간 소형 모듈 원자로 이 SMR 공동 개발과 반도체 협력은 또 제외됐네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조정도 이번 협상 안건에서는 빠졌고요. 이를 두고 한국이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에 비해 얻어내는 것은 상대적으로 적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합니다. 한덕수 대행은 21일 제5차 경제안보전략 태스크포스 회의를 열고 정부는 국익 최우선의 원칙 하에 양국이 상호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면서 무역 균형, 조선, LNG 3대 분야를 중심으로 한미 상호 간 관심사항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상호 호혜적인 합의점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이 소유한 SNS에다가 교역 상대국들이 미국을 상대로 행한 비관세 부정행위, non-tariff cheating, 여기 치팅이라는 단어를 썼네. 8가지를 거론을 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비관세 부정무역 사례는 환율 조작과 부가가치세, 덤핑, 수출 보조금 등이고 환율 조작은 트럼프 정부가 출범 초기부터 관세 부과의 정당성을 언급할 때 단골로 거론해온 사안입니다.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농업 기준, 보호적인 기술 기준, 그리고 위조, 해적판 도용 등 지식재산권 문제, 관세 회피를 위한 환적, 트랜스시핑도 부정행위 사례에 포함됐다. 요 얘기가 어제 좀 있었죠. 중국에서 수출을 하는 이 매트릭스를 한국에 보내고 한국에서 그걸 갖다가 메이드 인 코리아로 싹 바꿔가지고 다시 미국에다가 수출을 했더니 딱 잡혔습니다. 그 수입하는 그쪽에서는 당연히 딱 보면 똑같은 제품인데 이게 메이드 인 코리아로 해서 왔네. 그렇게 아마 잡아내기 쉬웠을 것 같은데, 요게 트랜스시핑이라고 하네요. 트랜스시핑 부정행위도 포함되어 있고, 한편 미국의 관세 정책 영향이 한국의 수출 실적에 본격적으로 반영되기 시작했고요.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일에서 20일 수출액이 338억 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5.2% 감소했습니다. 특히 미국으로의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14.3%나 줄었네요. 그러게 처음에 저는 5점이라고 해서 5점이면 생각보다 감소폭이 적네 했는데 이게 전체 수출액이고 미국으로의 수출액이 14.3%. 최근에 중국하고 미국하고 우리 수출 교역 상대국의 비중이 거의 20%로 거의 비슷했었잖아요. 20%에서 또 거기서 14%가 줄었으니까 한 3% 가까이 전체 비중이 줄어드는 건데 5점이니까 이래저래 영향을 많이 주는 것 같습니다. 다른 베트남에서 미국으로, 중국으로 가서 또 미국으로 이렇게 수출되는 전체 이 파이가 좀 줄다 보니까 5점이 이렇게 영향을 받았네요. 자, 두 번째 기사는 관세 역풍 DHL 800달러 넘는 물품 미 택배 중단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사진이 관세발 무역 충격 사례들 DHL 800달러 초과 B2C 물품 배송을 중단을 했고 뉴욕의 차이나타운 내에 소상공인 타격을 받고 있고 중국 항공사는 도색을 마친 보잉 항공기 인도를 거부를 했고요. 중국은 1월 중순에 미국산 대두 옥수수 예약 구매도 중단을 했네요. 이 사진이 샤먼 중국 샤먼 항공에 인도될 예정이던 보잉 737 맥스 항공기가 인계되지 못하면서 지난 19일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의 킹카운티 국제공항에 도착하고 있다. 이렇게 도색 작업까지 다 끝냈는데
못 가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쏘아 올린 이 관세 폭탄이 전 세계 경제에 지금 쥐레밭으로 돌아오고 있는데 물류와 항공사, 자영업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관세 충격이 발생하고 있고요. DHL 익스프레스가 21일부터 미국 내 개인 고객에게 $800, 약 우리나라 돈으로 한 110만 원 정도가 되는 글로벌 기업 개인 간 B2C 배송 서비스를 중단했다고 밝혔고요. $800가 넘는. 자, DHL은 새로운 미국 세관 규정 때문에 배송이 중지됐다고 설명했고요. 기존에는 $2,500가 넘는 물품에 대해서만 정식 통관 절차가 요구됐지만, 야, $2,500면 거의 400만 원 넘는 물품에만 정식 통관 절차가 요구됐지만, 지난 5일부터 이 대상이 $800 초과 상품까지로 확장이 됐군요. DHL은 이 B2B 배송은 중단되지 않지만 지연될 수 있으며 $800 이하 물품은 개인과 기업 모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밝혔네요. 그러면서 DHL은 이번 조치가 일시적이라고 강조했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일 상호 관세를 발표하면서 소액 면세 제도를 폐지하는 행정명령에도 서명을 했군요. 중국을 겨냥한 트럼프 행정부의 고율 관세 정책은 뉴욕 내 차이나타운 소상공인에게도 큰 타격을 주고 있는데, 파이낸셜 타임즈는 가게를 운영하는 중국계 미국인들이 중국산 수입품에 부과된 이 145% 관세로 인한 비용 상승을 늦추기 위해서 물품을 비축하고 있다고 전했고요. 차이나타운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앤디 왕은 가능한 한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재고를 쌓아야 한다고 했네요. 미국 보잉은 지금 미국과 중국 간 기싸움에 등 터진 새우꼴이 됐는데, 중국 샤먼항공에 인도될 예정인 이 비행기가 지금 인도를 못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는 최근 중국 당국이 미국과 벌이는 이 관세 전쟁 와중에 보복 조처 중 하나로 자국 항공사에다가 보잉사 항공기를 인계받는 걸 중단하도록 명령을 했고요. 로이터 통신은 이 항공기가 트럼프 대통령이 발동한 무역 공세에 따른 미중 간 상호 보복 관세 조치로 희생됐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이 파월 의장 해임에 관해 경고하는 등 통화당국과 마찰을 빚는 가운데 이 오스턴 굴즈비 시카고 연은 총재가 미국 관세 정책 탓에 여름철 경기가 침체할 것이라고 우려했고요. 경제학계도 트럼프 행정부 관세 정책에 반대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관세 정책의 후폭풍을 염려하는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를 포함해서 저명한 경제학자 1000명 이상이 반관세 선언 서명 운동을 지금 벌이고 있다네요. 미국의 최대 적수 중국은 트럼프 행정부와 벌일 무역전쟁에 대비해서 농산물 수출 통제에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고요. 21일 니온 게이자의 신문에 따르면 중국은 작년 8월 이후 매달 미국산 대두와 옥수수 구매 계약을 여러 건 체결했으나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기 며칠 전인 올해 1월 16일부터 예약 구매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의장에게 사임을 압박하면서 달러와 가치가 급락했고요. 지금 달러 인덱스가 21일 98.13까지 밀리는 등 3주 연속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6월물 금선물 가격은 전장 대비 2.27% 오르면서 온스당 3,400달러를 기록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3,400달러를 넘어섰고요. 달러당 엔화 값은 7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이날 도쿄 외환시장에서 엔화는 장중 달러당 140.6엔 수준으로 거래가 됐습니다. 자, 여기서 엔화 가치가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면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이런 거 좀 걱정이 되시잖아요.
근데 지금이 1980년대랑 되게 비슷하거든요. 80년 초에 폴 볼커가 금리를 갖다가 공격적으로 올렸고, 그죠? 물가를 잡겠다고. 그리고 1985년도 그때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따라하는 롤 모델로 삼고 있는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Make America Great 했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뒤에다가 어게인 해가지고 하고 있고, 그때는 이제 소련하고의 경쟁이었고 지금은 중국하고의 경쟁. 네, 이런 와중이었었는데 1985년 9월 20일 날 플라자 호텔에서 플라자 합의를 이끌어내면서 그때 달러 엔 환율이 240이었다가 딱 2년 뒤에 1987년 되면 120엔까지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엔화 가치가 2배로 강해졌습니다. 그러면 시장이 뭐 폭락을 했느냐? 1985년부터 87년까지 우리나라 증시, 일본 증시 폭등을 하죠. 미국 증시는 어떻게 됐냐? 미국 증시도 올랐어요. 약달러가 되면서 미국 기업들 또 주가가 좋아졌고. 근데 일본 주가가 오른 게 참 대단한데 그때만 하더라도 도요타가 렉서스 브랜드가 없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일본 자동차 회사들이 엄청 고생을 합니다. 네, 프리미엄급 제품이 없는 그냥 저렴한 경박단소한 그런 자동차로 미국 시장을 공략했던 일본 자동차 회사들이 고생을 하게 되는데도 일본 증시에서는 그때 당시에 내수기업들. 그래서 그때 88년, 89년 이때 일본 기업의 시가총액이 전 세계 시가총액 1등부터 10등까지 중에 6개 회사가 일본 기업이었거든요. 1등을 차지했던 거는 우리가 지금은 NTT 도코모, 이렇게 NTT랑 도코모랑 이제 합병을 해서 NTT 도코모인데 그때 당시에 도코모가 아니고 그냥 NTT, 우리나라의 KT 같은 회사가 전 세계 시가총액 1등이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좀 거품이 끼었던 거죠. 일본 부동산은 뭐 도쿄 다 팔면 미국 사고, 일본 전체의 부동산을 다 팔면 미국 3번 이상 다 사고도 남을 정도의 그런 거품이 생겼었죠. 그래서 이 환율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제 트럼프가 관세 끝내고 나면 이 환율에 대해서도 입을 댈 거거든요. 달러 약세를 계속 가속화시키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도 떨어지면 항상 코스피가 좋죠. 그런 영향이 지금 다 선반영이 되면서 국내 시장이 미국 폭락했는데 왜 국내 시장은 괜찮네. 이런 현상이 지금 일어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기사가 바로 이겁니다. 관세 피한 코스닥 질주, 상승률 주요국 1위. 벌써 이 기사 읽기 전에 제가 얘기를 다 해버렸는데 기사에서는 왜 그런가 이유를 뭘로 보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상해, 유로, 이게 뭐냐면 관세 유예 발표니까 4월 9일에서 17일 요때 유예 발표하고 나서 주가가 어떻게 올랐나. 코스닥이 지금 제일 높아요. 11.2, 코스피 8.5, 그리고 대만의 짜취엔 지수가 각권이죠. 각권 지수가 9.86, 니케이 225 뭐 이런 순서이고요. 나스닥 종합이 6.67, S&P 500이 6으로 돼 있는데 어제 또 많이 까먹었죠. 어제 좀 빠지면서. 자, 이렇게 올랐는데 미국과 치열한 무역전쟁을 벌이면서 관세 유예 대상에서 빠진 중국의 상해 종합주가지수는 3.28% 오르는데 그쳤군요. 여기서 제일 많이 못 오른 게 상해, 그 다음에 유로스톡스 50이 제일 못 올랐네요. 자, 한국, 일본, 대만 중에서도 한국 증시가 선방을 했는데 반도체 수출 호조
덕이라고도 하고 일본 증시는 엔화 강세와 달러와 약세가 지속되면서 수출주 중심으로 매도 물량이 좀 쏟아졌다고 합니다. 또한 미국과의 관세 협상 불확실성으로 인한 저가 매수세도 좀 제한적이었다고 하고 좌천 지수는 대장주의 TSMC가 관세 부과로 인한 매출 성장 둔화 우려로 좀 하락을 했고요. 관세 전쟁의 중심에 있는 미국의 주요 지수들도 지난 9일부터 17일까지는 뭐 회복을 얼마 했다 뭐 이런 내용이고 글로벌 증시를 끌어내렸던 미국의 상호 관세 발표 직전 수준까지 회복한 것은 주요국 중 한국 증시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11%나 올라서 9%나 올라서 할 수가 없는 게 워낙 작년 연말에 많이 빠져가지고 그죠? 연말이 아니라 작년 하반기 7월 달부터 빠지기 시작해가지고 8, 9, 10, 11, 12 트럼프 당선되고 나서 미국은 트럼프가 미국의 기업을 강하게 돈 잘 벌게 해줄 거야 하면서 좀 오버슈팅이 나왔었잖아요. 그 오버슈팅 나왔던 거 지금 다 빼버렸고 테슬라만 보아도 알 수가 있죠. 230불에서 480 갔다가 지금 다시 230까지 내려왔으니까 앨런 머스크가 트럼프의 도치 수장으로 가면서 테슬라한테는 뭐 날개를 달아준 격이 아닌가라고 기대했다가 오히려 좀 빨리 좀 나와 거기서 도치에 계속 있다가는 테슬라의 판매에 계속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그런 상황이 돼버렸죠. 오히려 트럼프 정부에 가서 일하는 게 테슬라 전체 기업 가치를 오히려 훼손시키는 그런 모양새가 돼버렸습니다. 모양새는요. 그래서 우리 시장이 작년에 트럼프 당선되고 나서도 이 관세에 의한 후폭풍을 미리 선반영을 하면서 예방주사를 아주 세게 맞았죠. 예방주사를 아주 세게 맞았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강세를 보이고 있고 아무튼 아까 그 환율이 있잖아요. 환율이 이렇게 좀 떨어지면 이게 환율이 떨어지는 게 미국의 신뢰가 무너지면서 전 세계에 미국 시장이 폭락하고 이렇게 되면 어떡하나 이렇게 지금 너무 걱정들 하고 계셔서 근데 어쨌든 빠르게 좀 이 협상이 이루어지고 나면 주가가 안정화될 겁니다. 안정화될 때 최근에 이렇게 달러가 약세로 가면서 계속 크게 머니 무브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죠? 그게 주식 시장에는 한국 시장, 일본 시장, 미국 시장 그 플라자 합의 이유를 생각해 보면 다 긍정적으로 작용할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 자체는 그렇게 우리가 예방주사를 미리 맞아놨으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요즘 포트폴리오 싸움이거든요. 포트폴리오가 안 좋으신 분들은 계속 이제 좀 불안하실 거고 지금 좋은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렇게 트럼프 관세 정책 때문에 미국 시장도 날리고 이 시장이 불안한데 이런 장에서도 돈을 벌 수가 있구나. 그런 걸 좀 많이 요즘 느끼실 겁니다. 그죠? 포트폴리오가 얼마나 중요한지. 실적 눈높이 더 높아진 한화에어로랑 삼바라고 되어 있거든요. 막 오르는 실적 시즌 코스피 PBR 0.8배 받았고 1분기 실적 따라 반등 기대감 이마트, 한전, 삼양식품 등 어닝 서프라이즈 발표 촉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실적 시즌에 돌입을 했습니다. 자, 트럼프발 관세 쇼크로 코스피가 연중 최고점에 비해서는 연중 최고점이 2월 19일이었었군요. 2월 19일에 2680에 비해서는 여전히 한 7%가량 하락한 수치를 보이고 있지만
1분기 실적 기대치는 올라가고 있어서 증시 반등을 이어갈 모멘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지금 PBR이 0.8배 이하로 살짝 떨어졌었죠. 그런 상황에서 1분기 실적에서 긍정적인 신호가 포착이 되면 주가가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다. PBR 이런 거는 어디서 볼 수 있나요? 이런 댓글이 예전에 한번 있어가지고 우리나라 한국증권거래소 들어가시면 그 홈페이지에 PBR하고 이렇게 데이터들 다 있습니다. 거기 참고하시면 되고요. 유가증권시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주로 방산조선 분야를 중심으로 주요 종목의 실적 전망치가 최근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FM 가이드에 따르면 증권사들이 제시한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1분기 영업이익 전망치는 지난 2월에 4,524억에서 이달 들어서 5,022억으로 또 높아졌네요. 장남현 한투 연구원은 유럽과 사우디아라비아 등에서 무기체계 수요가 증가하는 동시에 방산 내부 조달 니즈 역시 늘어나고 있다면서 선제적인 거점 확보를 통해서 미래 수출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라고 내다봤고, 같은 기간 현대중공업 역시 올해 1분기 영업이익 전망치가 2,454억 원에서 2,600억 원으로 증가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바이오 대장주로 꼽히는 삼바 역시 지난 2월에는 영업이익 전망치가 3,190억 원이었으나 이달 들어서는 3,570억으로 상향 조정됐고요. 지금 어떤 포트폴리오를 짜야 되느냐는 이번 2분기, 3분기, 4분기, 내년 초까지 이렇게 이익이 증가하는 회사, 여기서 한 가지 더 하면 그러면서 영업이익률도 계속 상승하는 회사, 그런 기업으로 좀 도망가 있어야 됩니다. 도망가 있다는 표현이 좀 그런 거, 그렇죠. 도망가 있어야 되죠. 거기 가 있으면 오히려 뭐 주가가 시장하고 아무 상관없이 막 올라가요. 2012년에서 2015년 뭐 남유럽 위기에다가 뭐 난리였었거든요. 그런 난리통에 우리나라 그때 중후장대산업 조선 안 좋았고, 조선업이 그때는 막 빅베스라고 해가지고 뭐 이런 뭐 조단위 손실 막 이런 거 발표하고, 당시에 2012, 13, 14년까지 건설사도 되게 안 좋았어요. 미분양, 지금처럼 미분양이 문제라 가지고 뭐 GS건설도 휘청하고 막 그랬었던 와중에 엄청난 종목장이 이루어집니다. 어떤 종목장이냐면 그때 중국의 요크들이 막 한국에 막 밀려 들어올 때니까요. 그래서 우리나라 음식료부터 시작해가지고 화장품까지. 지금은 약간 이렇게 주도주만 약간씩 다를 뿐이지, 이 박스권에 갇혀 있는 장에서 이 종목, 화려한 종목장이 전개되면서 주식으로 돈 벌기가 오히려 좋습니다. 근데 그 뭔가 글로벌하게 이 경기에 대한 노이즈가 많을 때, 아니 이렇게 위태위태해 보이는 글로벌 경제가 위태위태해 보이는데도 아니 이 와중에 수익을 내는 저렇게 성장을 고성장하는 회사들은 도대체 뭐야 하면서 소위 말해서 희소하잖아요. 글로벌하게 경제가 안 좋은데 막 20-30% 고성장하는 회사는 희소하잖아요. 그래서 희소함에 따른 프리미엄까지 받게 됩니다. 그 프리미엄이 뭐죠? 멀티플인 거죠. PR이 10배가 아니라 15배, 18배. 그때 우리나라 음식료가 PR 18배까지 이렇게 받게 됩니다. 화장품도 마찬가지고. 그런 기업들을 찾는 작업을 지금은 계속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런 기업들 상향 조정됐다. 이런 게 중요하죠. 상향 조정됐다는 거. 연초 예상보다 달러당 원화값이 낮은 상태가 지속되고 있고 사공장 증설로 호실적이 전망된다.
자, 이외에 조선업체인 한화오션과 게임 분야 대장주인 크래프톤도 최근 들어 실적 전망이 증가한 사례에 속합니다. 증권사들 간 영업이익 전망치가 비슷해져 가는 종목들 가운데서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가능성도 커졌다고 하고요. 애널리스트들이 공통적으로 비슷하게 전망치를 올린다면 실제로도 높은 영업이익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네요. 이는 애널리스트의 실적 추정치 편차인 주당순이익 EPS 변동계수가 낮아지는 효과를 가져온다. 한 달 전에 비해 EPS 변동계수가 낮아진 종목은 한전, KT, 이마트, 삼양식품, 그리고 IM 금융지주 등이 있고, 이 가운데 이마트는 최근 영업이익 전망치가 1251억 원으로 한 달 전에 비해서 3.6% 올랐네요. 오프라인 매출 부진에도 불구하고 할인점에 대한 고정비 절감 효과, 홈플러스 사태로 인한 반사 효과 등이 영업이익 전망치를 높인 이유라고 합니다. 한전 역시 유가, 그 다음에 LNG 가격이 1분기 급속도로 안정화되면서 비용 절감 효과가 1분기 영업이익에 대한 기대치를 올리고 있고, 증권사들의 1분기 영업이익 전망치 편차는 줄어드는 가운데 컨센서스는 한 달 전에 비해서 2.5% 높아지면서 이 깜짝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는 뭐 관세, 저도 혹시나 해서 계속 체크하잖아요. 지금 월스트한 타임은 지났는지, 아니면 이번 협상을 통해서 또 다시 악화되는지, 여러 가지를 체크를 해보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저희 회사에서 아무래도 이 자산 배분에 대한 부분을 제가 담당하고 있다 보니까, 여기서 안 되겠다, 주식 다 팔자 라는 그런 마지막 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되는 상황인지 아닌지를 지금 보고 있는데, 지금은 전혀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그런 상황은 아니고, 그것보다는 포트폴리오, 포트폴리오를 잘 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상대적 매력도 요 부분이 되게 중요한데요. 코스피 43% 국채보다 고배당이다. 자, 247개 기업이 시가 배당률이 4.8% 정도 나오다 보니까 3.2%인 국고채 수익률을 앞선다는 거죠. 지난해 시가 배당률이 국고채 수익률을 상회한 기업이 247개사이고요. 시가 배당률은 배당 기준이 2거래일 전 일주일간 평균 종가와 그 다음에 주당 배당금 비율을 나타내는 거네요. 이게 일주일간 평균 종가를 쓰는군요. 배당 기준일에 임박해서 배당주를 매입하더라도 배당락이 없으면 안전자산인 국고채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는 의미다. 네, 정확하게 표현을 해주셨어요. 배당락을 감안을 안 했을 때 얘기죠. 자, 작년에 이 코스피 247개사 비율로 보면 유가증권 시장 상장사의 한 43.7, 44%라고 보면 되겠네요. 이 44%에 해당되는 기업의 시가 배당률이 국고채 수익률 3.17%를 상회해서 2023년도에는 한 168개 회사 30.1% 이 비율보다 큰 폭으로 늘었네요. 4.84니까 되게 높은 거다, 그죠? 시가 배당률이 국고채 수익률을 5년 이상 연이어 초과한 법인은 122개사이고 초과 수익률은 2.23%로 나온다고 합니다. 최근 5년간 업종별 평균 시가 배당률은 금융이 3.8%로 가장 높았고 전기가스 3.6, 통신은 3.5 정도였네요. 전체 12월 견산법인 807개 중에 70%가 현금 배당을 실시했는데 총 배당금이 30조 3천억 배당했다고 합니다. 전년 27조 5천억에 비해서 10.5%나 증가를 했고요. 보통주 우선주의 평균 시가 배당률은 3.05고 우선주는 3.70이네요. 모두 최근 5년 내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지난 5년간 평균 시가 배당률이 증가 추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24년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경영 환경 악화에도 다수의 상장사가 기업 이익을 주주환원이나 안정적인 배당 정책을 유지하는 데 사용하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했고요. 지난해에는 외국인 자금 유출과 정치적 불안정성 등 정치의 악재가 겹치면서 현금 배당을 실시한 법인의 평균 주가 등락률이 마이너스 5.09%를 기록을 했고요. 그러나 코스피 하락률 마이너스 9.63%보다는 양호한 성과를 냈습니다. 예전에 식사합시다에서 제가 고배당 펀드 운영하는 펀드 매니저도 섭외해서 거기서도 참 중요한 얘기를 많이 좀 했는데요. 이 고배당 펀드를 운용하는 매니저의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보시다시피 실제로 시장보다 아웃퍼폼을 해요. 아웃퍼폼을 합니다. 그런데 이 고배당 주식으로만 그냥 꽉 채워놓고 있는 게 아니라 이 고배당 주식이 또 무슨 성장 모멘텀이 생겼다 하면서 뭐 급등을 했을 때 잘 매매도 좀 잘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긴 하더라고요. 있는데 내가 주식 초보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일단 이 고배당주의 비중을 한 40% 정도 깔고 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부동산을 주식을 투자하든 그래서 내가 투자한 자산으로부터 수익을 얼마를 앞으로 기대할 수가 있는데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기업들은 아까 자소주 매입 소각이나 배당을 안 하다 보니까 결국 모멘텀 플레이밖에 할 수가 없어요. 결국은 주주한테 오는 게 없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10.5%나 증가하고 여러 가지로 주주 환원에 대한 개념이 이제 막 많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장에 대한 디스카운트가 해소될 겁니다. 제가 이런 거 보면 해소가 되고 나중에 이제 상법 개정 이런 것까지 이루어지게 되면 꽤 강한 리바운드가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상법 개정만 되고 뭐 주주 환원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에 또 액션이 없으면 모르겠는데 이렇게 배당이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제목처럼 국채하고도 항상 비교하셔야 돼요. 국채 수익률하고도 비교하면서 그게 yield 갭이라고 했잖아요. PR 나누기 1 나누기 PR 미국이 PR 20배면 1 나누기 20은 5% 그리고 미국의 국채 수익률은 4.3 그러면 0.7% 차이인데 뭐 굳이 주식을 해.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죠. 워런 버핏이나 뭐 하워드 마크스나 이런 주식의 대가들은 다 그 채권 수익률하고의 주식 기대 수익률하고 그 주식에서도 고배당 배당 수익률하고 이렇게 계속 비교를 하면서 자산 배분을 하시기 때문에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 기사입니다. 트럼프의 더티 15이 빅 15으로 바뀌기까지라는 내용이고요. 교육 흑자국을 콕 찍어서 더티 15이라고 했었는데, 자, 이 단어를 쓴 날이 지난달 18일이었고요. 스캇 베센트 재무장관은 이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우리가 더티 15이라고 부르는 국가들이 있는데 이들은 상당한 관세를 미국에 부과하고 있다고 했고요. 그는 이 더티 15는 미국 교역량에서 엄청난 규모를 차지하는 세계 15%의 국가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관세 못지않게 상당한 비관세 장벽을 갖고 있는 나라들이라고 부연했고요. 자, 당시는 트럼프 행정부가 교역 상대국이 관세 비관세 장벽을 고려해서 책정한다던 상호관세 발표를 2주 정도 앞둔 시점이었고요. 관세가 어떤 형태가 될지 예측하기 어렵던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교역 상대국에 대한 적대적 인식이 노출된 것이었고요. 지저분한 무역 관행 탓에 미국이 막대한 무역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는 인식,
그리고 교역 상대국에 대한 사실상의 선전포고와 다름없었던 그런 인터뷰였네요. 지나고 보니까. 더군다나 시장 친화적이고 관세 정책에 대해 신중한 입장으로 알려졌던 베센트 장관의 입에서 이 같은 말이 나온 것은 충격에 가까웠다. 그의 정의에 따르면 이 더티 15에는 미국의 동맹국이 포함될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속한 국가의 리스트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미국의 무역 적자 규모를 고려하면 한국은 당연히 포함됐을 것이라는 추측이 나왔고 지저분한 국가들을 상대로 막대한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서슬퍼런 엄포는 리더십 부재의 한국에 극심한 불안감을 안겨줬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간 많은 일이 일어났는데 트럼프 행정부의 지난 2일 상호관세 강행 이후 금융시장이 대혼란에 빠졌고 일주일 뒤에는 상호관세 부과를 90일간 유예하기로 했고 그리고 베센트 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에게 무역 협상을 맡겼고요. 급기야 협상을 총괄하는 베센트 장관의 입에서 다른 표현이 등장했습니다. 15이라는 동일한 숫자 앞에 더티 대신 빅이라는 수식어가 붙은 것이다. 이 표현이 나온 것은 지난 17일 백악관에서 열린 트럼프 대통령과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였는데 이 자리에 배석한 베센트 장관은 우리는 빅 15 경제국과 협상을 우선하고 있다. 얘기했고 또 일본과의 회담이 환상적이었으며 한국과 EU, 인도와 협상할 것이라고도 언급을 했네요. 빅 15 국가와 더티 15 국가 리스트가 동일한지는 확인할 길이 없지만 상대국을 표현하는 이 수식어가 바뀌게 된 기류는 읽을 필요가 있다. 전자가 불공정 관행을 벌여온 징벌 대상의 뉘앙스라면 후자는 부정적 의미보다는 일정 규모 이상의 교역 상대국이라는 느낌이 강하다. 트럼프 행정부의 무게중심이 징벌적 관세에서 무역 협상으로 옮겨졌다는 의미다. 야, 이 칼럼 너무 좋은데요. 이 같은 기류 변화는 중국과의 무역 전쟁이 격화되고 관세에 대한 시장 불안감이 여전한 가운데 동맹국과의 협상부터 매듭 짓겠다는 의도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가 되고 이번 주 최상목 장관과 이렇게 워싱턴 DC에서 미국과 협상을 벌이게 되는데 트럼프 행정부 관리들이 협상을 두고 빠른 속도를 강조하고 있다고 하네요. 하도 많이 이제 협상을 해야 되다 보니까 급한 것은 미국이라는 거고요. 다만 트럼프 행정부가 언제 또다시 입장을 바꿀지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도 잊어서는 안 되고 백악관 안에서 관세에 대한 입장이 서로 다른 참모들 간에 치열한 알력 다툼이 전개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은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고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최승진 워싱턴 특파원이셨습니다. 제가 참 좋은 칼럼이라고 생각한 게 우리가 주식 투자하면서 제가 변화사냥꾼이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잖아요. 자, 이런 말 처음에 더티라고 했다가 이제는 빅으로 그는 말 하나하나 지금 이 관세가 이번 이벤트 드리븐 약세장의 핵심 키워드잖아요. 이 핵심 키워드인데 이 관세 정쟁이 지금 악화되고 있느냐 아니면 어느 정도 이제 약화되면서 이 마무리 수습 단계에 있는가 그 변곡점을 찾는 게 우리 투자자가 해야 될 부분인데 이 말 한마디 한마디에 이 변곡점을 우리가 알 수 있었다라는 그런 좋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보면 미국이 지금 급하다고 했잖아요. 그럼 왜 이게 관세 협상을 또 90을 하다가 또 협상 안 됐어. 또 이렇게 하면 정말 우리로서는 제일 최악의 경우가 되는데 미국이 오히려 좀 다급하게 이 미국 주가가 무너지니까 트럼프가 되게 신경을 쓸 거다는 거죠. 그래서 빨리 주가도 다시 회복시켜 놓고 그 다음에 내가 대통령 되고 나서 이렇게 불합리한 교육 조건 다 깨끗하게 이렇게 마무리했잖아. 그걸 보여주고 싶은 거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답이 나온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웜의 신박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비가 촉촉히 내리는 하루인데요. 빗길 운전 조심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